안녕하세요. 이익래입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이제 수업이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데, 오늘 수업은 일단 이제 해석학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수요일 날은 해석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정수론하고 선형대수학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과목을 예년에는 내가 전체 과목을 다 했었는데 1, 2월 안에. 근데 이제 1, 2월 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그래서 1, 2월에 과목 수를 줄이고 3, 4월에도 과목 수를 줄여서 2개월 정도의 내용을 이제 4개월로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부 과목들은 지금 오늘 이제 수업하는 것들도 자료가 내가 이제 교재 쓴 책이 있는데, 책에 쓴 자료 중심보다는 실해석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해석학 개론이라는 정덕명 조승재 선생이 쓴 책을 중심으로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린트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마 중간중간에 해설들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만 이렇게 딱딱딱딱 나가고, 해설이 없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해설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냐면, 내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은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겠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라는 것을 일부를 빼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하면서 이 내용은 결과 중심으로만 이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참고사항으로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학습 내용, 그 다음에 진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은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할 거냐면, 항상 각 과목이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과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되니까,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10분에서 30분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어느 경우는 1시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절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는 견해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를 너무 빨리 습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긴 하겠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은 4년 과정을 다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 파트의 일부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가능한 한 수업 시간에 배제시킬 겁니다. 그 내용을 하다 보면 내용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전체적인 이제 수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냐면,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제 및 해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예제, 기출 예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문제가 이제 조금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스터디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제시를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본 다음에 그것을 과제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제출을 받은 걸 기초로 내가 거기다 첨삭을 하게 될 거고, 필요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씩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답안지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풀어갖고 오고 내가 여러분한테 돌려주는데
시간은 일주일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 뭐지 수업 그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 제시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학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학습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학습해야 될까?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커리큘럼상 배우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미분 문제를 푼다든지 적분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수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분 문제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멘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면 되겠지만 그 수업이라는 게 한정적, 시간적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적분 얘기를 하다가 앞에서 했던 수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같이 다 풀면서 수업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공부했던 수열 부분은 어떤 부분과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봐보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노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보시니까 패드를 안 갖고 왔는데, 패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패드로 공부하시는 분은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패드는 내가 사용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패드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우리 애들 보니까 패드 굉장히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끌어다가 조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패드가 있는 분들은 패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패드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 강의 노트는 가능하면 그 우리 스프링된 거라든지 이렇게 접착되어 있는 노트보다는 그 B4 같은 경우, A4 같은 거, A4 같은 용지를 노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철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것을 노트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시점이 바뀌면 이 노트에 대한 미비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노트 만들어서 또 하고 노트 만들어서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게 되면 A4 같은 경우는 이제 철식 나오게 되면 뒤에 가서 이것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 그럼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 보완해야 될 내용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또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거를 하게 되면 아낀다고 A4 용지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앞면 쓰고 뒷면에다 자꾸 빼곡하게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빼곡하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뒤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뒤에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갖다 계속 보완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거고, 또 채울 공간이 없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용지로 이렇게 해서 끼워 넣기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한 장씩 떨어져 있어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코멘트 같은 경우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 같은 경우를 할 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수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A라는 생각을 했더니 문제 푸는데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 그럼 나중에 또 그 생각에 나서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도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거기다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트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이 노트가 이게 예쁘게 글씨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했다가 파란색으로 했다가 이제 막 하다 보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한테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시지 말고 노트는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여기에서 A라는 부분들을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잊어버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앞에서 공부했던 게 뭐였지? 이거 생각하면서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기 아까 노트에다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복습하면서 아, 그때 이거를 보라고 했는데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때 그 문제와 이렇게 연계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보충돼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경우를 만드시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면서 학습 방법은 시점마다 틀립니다. 뭐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로 치면 9회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 2회. 그런데 우리가 야구에서 1, 2회에 1점 주는 거하고 8회, 9회 가서 1점 주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1, 2회에 1점을 주더라도 내가 회복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점수를 줘버리면 회복할 기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에서 4월 사이에 같은 경우는 야구로 치면 1, 2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실수를 범하더라도 회복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과감해져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하면서 경험으로 제일 많은 경험이 뭐냐면 오버페이스 한다라는 말은 1, 2, 3, 4월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자기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8월 가면 지쳐서 이제 손을 놓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려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여기서 지금은 이제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아까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아까 오버페이스 한다라는 말하고 이제 조금 겹쳐질 수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당연한 것은 뭐가 되냐면 좋기는 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되겠죠.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곳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학자로서 수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수학을 공부하려고 모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모여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깊이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1, 4월에.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무슨 이론이 많이 사용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수용하는 건데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듯이 전공도 제일 많이 나오는 언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은 강의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는 건데,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단계별로는 이와 같은 하나의 개념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지만 첫 번째
이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외우라는 뜻이에요. 예제를 풀어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럼 군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이거를 외우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제 학습 방법이 뭐가 되냐면, 내가 군이라는 개념을 지금 정의를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봤어요. 그리고 뒤에 예제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시각이 눈이 정의와 같이 일치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가 쉽게 풀려요. 그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내가 이 개념은 이해했구나라는 오해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리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아까 내가 예제를 풀라는 것은 개념을 외우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그 예제 중에 지금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뭐 환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얘는 순환군이 돼서, 순환군이 되니까 이것의 생성원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군론 얘기할 때 뭐 그런 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생성원이라는 말은 대수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생성원과 동의어로 이제 이렇게 동의적 완벽한 동의는 아닙니다만, 유사언어를 본다면 선형대수학에서는 기저라는 개념이 있고요. 위상수학에서 기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고요. 정수론에서는 원시, 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체론에서는 원시, 원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이라는 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 그러면 생성원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생성원을 찾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는 있습니까? 하나의 생성원을 찾아내면 다른 생성원을 찾는 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없는데, 그건 이제 시도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를 찾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원리들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생성원을 찾는 방법을 하면 생성원을 뜻을 알고 있어야만 얘가 생성원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2가 생성원이 됩니다만, 2라는 것이 생성원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2의 1승은 뭐고 2의 제곱은 뭐고 2의 3승은 뭐고 했더니 2를 계속 돌려봤더니 결국은 Z11스타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찾아낸 거죠. 그러고 났더니 얘네들에 대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는 윗수가 10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2의 n승이 이것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라는 이러한 이제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리가. 그러면은 이 정리가 나오려면 이것의 윗수가 10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의 윗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몇이기를 원하냐면 10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분모가 몇이어야 되는 겁니까? 1이어야 되니까 n과 10이 뭐가 된다? 서로소가 되는 거죠. 그럼 10과 서로소가 되는 것은 뭐 1, 3, 7, 9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1승, 2의 3승, 2의 7승, 2의 9승이 생성원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하려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진짜 2의 1승, 2의 3승, 2의 7승, 2의 9승 말고는 없을까? 더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이론이 오일러 함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는 건 얘는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윗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의 개수가 진짜 4개만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내용들은 오일러의 파이 함수의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원이라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생성원의 정의는 얘를 생성합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얘가 생성원이라는 것은 얘를 10개를 다 해봤더니 진짜 2의 1승부터 2의 10승을 했더니 저게 다 나오더라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과 누군가는 두세 번만 계산해 봤더니 이것이 윗수가 얘가 2가 생성원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과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1승부터 2의 10승을 해본 사람과 한 두세 번만 해봤더니 2가 생성원 맞네 찾는 사람하고는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두세 번 만에 2가 뭐라는 사실을 얻어내줘요. 생성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게 이제 군론에서 라그랑지 정리와도 연결이 되고, 아니, 그 다음에 이건 라그랑지 정리와 꼭 연결을 안 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이론은 여기에서 2의 윗수는 10을 나눈다. 그럼 10을 나눈다는 뜻이니까 2의 윗수는 1이거나 2거나 5거나 5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의 1승도 2가 아니고 2의 제곱도 1이 안 되고 2의 5승도 1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굳이 몇 승을 안 해봐도 10승을 안 해봐도 3번 만에 2의 윗수가 몇이라는 사실을 얻어내는 겁니까? 10이라는 사실을 얻어내니까 2가 새로운 원소 10개를 생성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방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정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성원이다. 그러면은 이 생성원의 의미는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직관적 언어는 뭡니까? 2가 얘네들을 다 생성한다는 뜻이죠.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성원은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윗수 그 생성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생성한다라는 뜻 이외에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얘네들의 무엇이에요? 주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2의 주기는 몇이 된다. 이걸 계속 돌리면 10번마다 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뒤로 연기시켜주면 얘네들에 대한 무엇은 소수 표현의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언어가 얘네들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할 때 생성원이라는 말이 생성한다라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념 정리를 한다라는 말을 완성이 되려면 이 개념 속에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개념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는 없어요. 책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암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정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제가 어렵다 보면 뭐가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 푸느라고 정신이 없죠.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는 1, 2, 3, 4월에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 돼. 그래서 막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못 풀고 있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쫓기죠. 나만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야구에서 1, 2회에 점수를 상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야구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에 어려운 문제 푸는데 집중하는 것보단 내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예제의 목적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제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에 딱 어울리는 예제들을 찾아내 나가는데 대체로 저자들이 책을 보시면 저자들이 그런 걸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수학 이 내용이 뭐 10년 전, 20년 전 게 아니라 200년 전, 300년 동안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책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다른 데 가서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들도 있지만 단순함에만 있지 말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도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책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1층에도 얘가 이용이 되고 2층에도 이용이 되고 3층에도 이용이 되는데 내가 1층에 있을 때는 2층, 3층 거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백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이 예제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거, 개념을 암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럼 암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 내가 군에 관련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군을 정의가 쭉 나와 있으면 정의들을 눈에 보잖아요. 그래서 뭐 닫혀 있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항등원 있다, 여건 있다, 이게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두고 내가 문제 풀면서 진짜 닫혀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래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이래서 닫혀 있다. 꼭 글로 쓰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yes, no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상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다. 그러므로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래서 항등원이 있는데 항등원은 뭐더라? 이래서 여건은 있는데 여건은 뭐더라?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 항등원은 이 말을 자꾸 쓰라는 것은 군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성결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성결 조건의 순서는 닫혀있다,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이구나. 순서까지도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막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시험 보는 날 기억이 가물가물해. 시험 끝나고 나니까 딱 생각나. 이거 아무 의미 없죠.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는데 시험 보는데 막 새록새롭게 기억이 다 나.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좋죠.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1에서 4월이에요. 내가 계속 그렇게 이제 시간 때문에 공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1에서 4월 때는 개념 정리를 할 때는 관련된 내용을 자꾸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손으로 쓰지 발로 안 쓰죠. 내가 뇌신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서버로 달아. 그러면서 자꾸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영어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인가 보다. 박사과정 때 외국어를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를 하나라고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제2외국어는 뭔들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제2외국어는 이제 독일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어를 하고 났는데 기억에 남는 건 부테딱 뭐 그런 거 하고 이일리베디 그건 노래 때문에 신승훈 노래 때문에 이제 신승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세대 차이 느끼네. 이제 그런 노래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 뭐가 됐냐면 영어는 못 해가지고 영어 책을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을 성문종합영어 그다음에 그 토플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 그다음에 그 자연과학개론 뭐 자연과학개론이라고 이제 그 관련 논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쭉 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임즈 이거를 이제 봤는데 잘해서 본 게 아니라 암기가 목적이었어요. 설마 내가 이 천원 그물을 벗어날까?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진짜 책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모를 때마다 색을 한 번씩 칠하니까 나중에는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외워가지고 그 단어가 뭐가 들어간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을 보면 맞추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맞춰요. 누가 물어봐요. 얘가 왜 답이야? 몰라요.
그냥 느낌상 얘가 답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단어 하나를 주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작문하라고 나온 게 있는데 작문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영어를 잘해서? 아니죠. 단어 하나 나오면 수학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나왔다. 그럼 펑션에 관련된 수학적 이론부터 해서 거기다 쫙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니네들이 이 뜻 이해해? 하고. 문과가 어떻게 함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거기다가 막 써놨어요. 독일어는 아예 그냥 그 족보가 있어서 달달달달달달 왜 진짜 그 동생이 독일어를 좀 했는데 동생한테 조금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가 동생한테 핍박받는데 진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대 두들겨 패고 그다음부터 혼자서 이제 달달달 외워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요 얘기가 다 하시는데 공부 같은 경우는 이때 개념 정리를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말하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점에서는 뭐가 되냐면 언어 습득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게 수학이 됐건 뭐가 됐건 언어 습득이 일단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자꾸 그 수학은 이해라고 하고 뭐 우리 같이 그 수학적 능력이 출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암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암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암기가 절대적이란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래도 왠지 불안하고 좀 신뢰감이 좀 덜하죠. 진짜 그것만 해도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게 되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출문제가 단편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종합적인 문제.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 풀면 당연히 못 풉니다. 내가 A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문제는 B, C, D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내가 A밖에 준비 안 된 사람이 B, C, D 이론까지 해서 풀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좌절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래서 문제는 A 정도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B, C, D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뒤에 가서 계속 공부 하루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은 갖지 마라. 단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런 식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언어를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개념 정리하는데도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의 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책을 보시면 뭐 정리라는 것을 명제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에는 세 가지 언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 이렇게 나와 있고 따름 정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정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렘마는 이제 보통 보조 정리죠. 그럼 보조 정리는 목적이 아니라 100%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 되는데 그 차 안에 있는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 가고 다 알면 좋지만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내 목적은 운전이지 내가 자동차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정리라는 것은 보조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흐름을 끌고 가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끌고 가는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이 정리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증명을 하는데 증명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중간중간에 잠깐 끼어 들어가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 보조정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조정리는 그 결과 자체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보조정리라는 건. 그 다음에 모든 이론에서 정리는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메인을 하고 났더니 뭐가 되냐면 이 문제를 풀었더니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따름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 나오는 건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따름 정리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리와 따름 정리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따름 정리라는 거 따름 짝 무시해버리고 다 뭐로 생각하면 되는데 정리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얘네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정리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P면 Q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Q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정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Q라는 결과를 나오려면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대요. P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뭐는 보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까? Q라는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정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의 의미를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Q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전제 조건 P가 무엇인지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시험을 보면 만약에 P라는 조건 중에 1, 2, 3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하고 나왔다면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껍데기는 Q를 물어봐요. 항상 Q가 결론이니까요. 껍데기는 Q를 물어보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요것만 제시를 해놔요. 뭐 1, 2, 3이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지면에 이렇게 주어지고 문장 어디엔가 3은 숨겨놔요. 그러면 Q라는 결론을 밝히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무엇을 만족함을 보여야 돼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3이라는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무시해요. 1, 2에서 뭐를 밝히려고 하면 Q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어색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넘어가요.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본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이 출제위원은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자, 지문 안에서 3 찾아내시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Q에다가 초점을 두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Q라는 결론을 물어봤으니까 Q가 나오는 건 맞겠죠, 당연히. 근데 자기는 3을 못 찾아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자꾸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분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 P라는 내용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1이라는 조건이 있고 2라는 조건이 있고 3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러면 또 어떤 책들을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의 대안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 대신에 다른 걸 밝혀도 되는 거 2의 대안이 뭐냐 3의 대안이 뭐냐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분석이 됐으면 이 정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한다?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시험은 과거의 시험과 과거라는 것은 이제 2000년 전 정도로 볼게요. 왜냐하면 2000년 전으로 보는 건 2020년 전 얘기를 왜 끌고 옵니까? 그런데 시험은 여러 번 요동을 쳤는데 지금의 시험 체계가 완전히 분리된 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증명하라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물론 2000년 초에 좀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날의 시험에는 그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있는 것들을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증명하시오가 아니라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뜻이, 이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그 다음에 얘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학을 비판하는 게 대학은 그게
대학 교육의 정상적인 의미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데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학에서 나왔듯이 단순하게 증명하는 활동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의미를 해석하라. 다시 이 말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이것이 재해석이 되면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아니면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제시가 될 수 있을지가 여기서 의문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점들이. 근데 이 궁금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에 가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유를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습할 때 꼭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맨날 그 잊어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메모를 좀 해갖고 왔는데 보면서 하는 겁니다. 컨닝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련된 거는 당연히 항상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증명 활동.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문제를 해결하시오라고도 나오지만 증명하시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증명하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지 증명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수학교육학 신론 혹시 책 없으신 분 없죠? 한 번쯤은 다 봤죠? 반응들이 눈이 얘기하지만 수학과의 반응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인강 듣는 분들한테 이 열기를 전해주지 못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인강 듣는 분들도 환호하면서 듣고 있죠? 증명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증명의 목적은 이 정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증명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일종의 뭐로 문제를 보시냐면 문제 해결의 한 특징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론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증명하는 방법에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간접 증명이 있고요. 한 200문제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반례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반례법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반례법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거짓임을 보이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시오 그러면 반례 하나만 제시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반례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반례법은 내가 아까 2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례는 유일하지 않겠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자기가 준비한 반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그게 반례인지 아닌지 무엇해야 됩니까? 검증해야 돼요. 이건 최악의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례법은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공부할 때는 반례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내가 그 정동명 조승대 선생 책을 갖다가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는 반례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반례가 잘 나와 있으면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Q이면 P는 안 될까? 역은 성립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역도 성립하긴 하는데 역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여기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쓰일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빠지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역이 성립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거하고, 그것에 대한 발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나중에 기억이 달라지는 거죠. 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억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답안이 있을 때 실수하지 않아요. 보통 증명할 때 제일 많은 실수가 뭐냐면, 이것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보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히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인 건데, 내가 어떤 이론이 부족해요. 참은 참인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를 쓰기 시작합니까? 뭐 요즘 하도 말할 때 조심해서 소설 쓰기 시작하죠. 또 소설 연합해서 또 뭐 자기네들 했다고 글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설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안 있을 때 자기 점수를 잘 받으려면 불필요한 말 안 쓰는 거고 잘못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런 이제 발례법은 그때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한 200분의 1.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피해 가려고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올 일 없다는데, 혹시 나오면 내가 200분의 1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법에는 뭐 저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수학적 귀납법과 연역법을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직접 증명을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직접 증명을 못할 때 간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증명법은 주로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얘는 정리와 관련된 어떤 원리를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아까 내가 얘가 무엇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했냐면 문제 해결과 연관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접 증명법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정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증명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된다 그러면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공부들이 이제 내가 강의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간접 증명에 익숙해져 있어요. 간접 증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증명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리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증명 자체가 목적보다는 문제 해결이 일종의 문제 해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가 좋은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가능하면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공집합임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밝히려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봐봐, 없잖아. 없다는 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무수히 많음을 보여라. 우리 평생 샌다고 무수한 걸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모순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론에 나와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이 언어를 붙인 겁니다. 이 분할법이라는 것을 분할법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소진시킨다 그래서 소진법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제거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거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근데 이 분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분할법은 경우의 수가 100가지예요. 그럼 분할법 쓰면 망하는 겁니다. 소진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할법은 많아야 3가지 정도일 때.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적다. A와 B가 같으면 FA와 FB는 같다. A가 B보다 크면 FA는 F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누군가가 이것이면 이것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 몇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까? A와 B를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A가 B보다 적다, A와 B가 같다, A가 B보다 크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왔을 때 이렇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런데 A와 B가 같으면 FA와 FB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너 아니야 하고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면 F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에도 모순이 되죠. 그래서 너도 아니야. 그래서 A는 무엇보다 적다가 나오는 거예요? B보다 적다라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뭐다? 분할법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일 때. 그럼 두 가지일 때는 배중률에 의해서 규류법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분할법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네 가지. 근데 막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간접증명법은 이거를 증명하려면 P면 Q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법은 뭐를 얻어내는 겁니까? P가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게 대우법인 거죠. 그 다음에 규류법은 무엇을 유도하는 거예요? 모순을 유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류법은 P라는 전제 조건은 인정하는 거고 얘는 인정하지 않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서 P면 Q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모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접증명법은 언제 씁니까? 그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공집합임을 보여라. 또는 무수히 많음을 보여라. 또는 비가산임을 보여라. 이런 것 등등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실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루트 2는 무리수? 그러면은 무리수의 원 정의는 뭐죠? 유리수가 아닌 실수요? 내 말 반응이 없으니까 틀린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무리수의 뜻은 뭡니까? 그럼 유리수의 뜻이 뭐죠? 분수, 물론 자연수분해로 형태를 하겠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럼 무리수는 뭐예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언어가 없다예요. 없다. 없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이 어려운 거죠. 분수로 나타낼 수 없음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이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이론은 풍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A가 아니면 B이다. 이런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A가 아니면 B이다. 근데 A에 관련된 이론은 풍부해요. 근데 B에 관련된 이론은 전부 다 A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B임을 보여라 그러면 B를 직접 설명하기가 매우 뭐가 됩니까? 곤란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뭐로 푼다? 직접 증명이 아니라 뭐다? 간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증명은 무엇이 좋다? 직접 증명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열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경우에 수열에서 뭐 증가수열입니다. 뭐 이런 문제, 뭐 감소수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양수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어떤 대소관계를 얘기를 할 때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도 좋은데 기하평균의 이제 약점은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수래. 루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트가 들어가는데 루트의 계산은 아무래도 쉽지 않죠. 머리가 좀 아프고 계략적으로 뭔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산술 기하할 때 기하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수로 나올 때, 즉 뭐 n과 n분의 1, 그럼 이 둘을 곱해버리면 몇이 됩니까? 1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다양성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 증명은 언제 쓰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직접 증명을 할까? 간접 증명을 할까?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고 간접 증명을 쓴다면 귀류법이 좋은가? 대우법이 좋은가? 분할법이 좋은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간접 증명법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P면 Q이다를 부정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죠, 최근에. 정리를 부정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부정을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무지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바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명 Q다의 부정은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는 말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이 2가 되는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뭡니까? P이고 무엇이 아니다요? Q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습이에요. 뭐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부정할 때 처음 이제 집합론 공부할 때 어떤 애 부정은 뭡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A는 입시론보다 적다. 이것의 부정은 뭡니까? 이런 훈련들을 이제 얼마만큼 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연습 잘 안 하죠. 대학교 때 1학년 때 집합론을 배웠으면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 당연한 건 뭐예요?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은인데 나중에 크다와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데 등호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석학을 추상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해석학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6개인 패구간 AB에서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다가 한쪽이 열려 있을 때,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을 때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르벡 적분이 이용이 됩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르벡 적분이 이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양쪽이 열렸을 때 문제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 불연속 같은 경우에 양쪽이 열렸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리만이에요. 그러면서 양쪽이 열렸다니까 오픈 인터벌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픈 인터벌이 누구에 의해서?
칸토르에 의해서 추상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 인터벌이 토폴로지적 입장에서 열린 집합의 개념으로 가요. 그러면 닫힌 구간은 무슨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오픈 인터벌은 열린 집합의 개념, 폐구간은 닫힌 집합의 개념으로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위상에서 열린 집합, 닫힌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토폴로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구 이후에? 칸토르 이후에 오늘날의 추상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이 위상은 오픈 인터벌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인터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이 오픈 인터벌의 입장에서 쓰여져요. 그것에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해석학으로 온 거예요. 원래는 해석학부터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클로즈의 개념이 되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 오픈의 개념이 돼요. 근데 임의의 개념에선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해석학이나 위상까지 발전을 시키게 되면 의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호와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끔가다 이래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도 명제가 참이에요. 이렇게 돼도 명제가 참인데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닫힌 집합의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등호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상수학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이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아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 이제 끝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 교수님이 그러는데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이제 얘기 원래로 갈게요. 이걸 부정해 봤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존재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그지스트는 이것에 대한 임의의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뭐 되는데 어떤 입시론이 존재하는 거냐면 모든 무엇에 대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죠? 서치 대해서는 뭐로 바뀌죠? 콤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얘가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이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니까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런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훈련을 해보고 이런 거를 써봐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간접증명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이런 데서 발생이 돼요. 이게 임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서치댓에 대한 내용인지 이런 말들을 부실하게 써서 나중에 보면 문맥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무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연습 부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증명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연습이 뭡니까? 그러면 집합론이에요. 집합론인데 집합론이 연습하는 데 되게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만 연습하시면 되냐면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교집합, 합집합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집합론에서 함수 개념이 나오죠? 함수 개념.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돼요. 막 뒤에 가서 집합론도 쉽지가 않아요. 뒤에 가서 선택공리 나오고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정렬성, 뭐 이런 내용들을 순서 집합
이런 의미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마 금방 쉽게 이렇게 다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걸로 이제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제 수업하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내용으로 가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면서 소리만 안 나면 돼요. 소리만 안 나면 되니까 휴대폰을 끊어 놓으셔도 되고요. 내가 휴대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공부할 때 휴대폰 꺼내는 거 되게 이제 우리 집 애들이 공부하면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즘은 정신이 있니 없니 그 말하면 애들이 요즘 되받아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 다 그래. 그리고 내가 휴대폰을 꺼내놔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수업하다 보면 필기를 못할 수 있잖아요. 수업 듣다 보면.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남는 건 노트다. 노트 필기하러 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에 집중하시지 말고 또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자 노트 필기 하세요라고 시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트 필기를 놓쳤다 그러면 신경 쓰이시지 말고 그냥 찍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요즘 카메라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에서 정리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되겠죠? 그렇다고 또 잘생긴 내 얼굴 찍는다고 막 하면 이건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도 되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휴대폰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또 휴대폰 얘기하니까 집어넣어서 그 뜻 아니었고요. 자, 해석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영어 발음에 아주 출중하니까요. 해석학은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어널리시스는 타 과목에선 다 뭐라고 불러요? 물리학과에도 어널리시스 있고요. 화학과에도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내가 그 생물이나 요즘 생물이라고 안 하지 생명과학이라고. 근데 그쪽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거기에선 전부 다 분석학이라고 이름을 하죠. 의학에서도 분석학이라고 하고 딱 어디에서만 수학과에서만 분석이라고 안 하고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분석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푸스위에서 이제 강조되기도 했지만 증명 그 학습을 안에는 종합법과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학습 방법이에요, 다. 종합법과 무슨 방법이 있다요? 종합과 분석이 있죠. 종합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P면 Q라는 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죠. 분석법은 일종의 거꾸로 풀기죠. 반응이 아직 뜨겁습니다. P면 Q라는 명제가 있어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종합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종합법에 대한 내용은 P면 P니까 P1이 되고 P1이 되면 P2가 되고 그래서 쭉 가서 PR이면 Q가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게 분석법, 종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분석법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석법의 기본적인 사고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뭡니까?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충분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필요 조건 찾기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나오고 쭉 해서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P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증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적 사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이거예요. 해석학은 대부분이 무엇이 나오냐면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무엇에 의해서 증명한다요? 종합법에 의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해석학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증명할 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A가 무엇보다 적다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학습 방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무엇을 찾는다? K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단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답안지는 시작 2단계 몇 단계로? 1단계 순으로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학 할 때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은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거니까. 답안지도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책 보시면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전에선 이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지? 이거 어떻게 찾아냈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 사실은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대로 임의의 이거대로 답 쓰면은 순서 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안지 쓸 수는 없는 거죠. 이 순서는. 그래서 연습장이나 시험지 같은 데다 쓰는 거고 답안지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된 무엇이 이론적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답안지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이론적 근거가 요 안에 답안지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뜻이 뭡니까? 미지수의 뜻은 모르는 것을, 영어로 unknown이죠, 미지수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우리는 뭐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뭐라고 표현하자 뿐이에요? X라고 표현할 뿐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문제는 그래서 종합법이 아니라 거꾸로 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 수업 시간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분석적 사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해석학을 다른 과는 분석학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해석학이란 분석적 사고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의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고 체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 해석학에서는 누가 뭐래도 핵심 중에 핵심은 해석학의 꽃 중에 꽃은 뭐다? 극한이에요. 극한의 개념에서 이제 그 모든 게 시작과 끝이 뭐다? 극한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극한의 개념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극한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극한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실수계는 브루바케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봤죠? 이제 이 사람은 그 20세기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이 브르바키가 이 사람은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로. 그러면서 수학에는 세 개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대수적 구조. 또 하나를 순서 구조. 또 하나를 위상적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대수적 구조는 체를 뜻합니다. 순서 구조는 순서. 위상적 구조는 거리예요. 원근 관계. 그러면 자연수 정수는 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락한 겁니다. 유리수는 뭐가 됩니까? 체가 되죠. 공간이 작아서 글씨 잘 보입니까? 자, 유리수는 체가 됩니다. 복소수도 뭐가 돼요? 체가 돼요. 유리수는 순서 관계 있죠. 복소수는 무슨 관계 없습니까? 대소 관계가 없죠. 유리수는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유리수만 있나요? 유리수는 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요. 복소수는 거리 개념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춘 구조는 뭐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를 완비 구조라,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완비 구조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실해석학을 이 완비 구조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학교 수학이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교과 기억론으로 갔는데 그냥 잠깐만 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실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무한의 개념보다 무슨 무한의 개념이 가 있냐면 잠재적, 가능적 무한의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로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주장을 이론을 하다가 그 비용 문제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0.999999 다음 수가 1이다. 우리는 0.9999하고 1은 뭐로 봐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다는 실무한이고, 0.99999가 다음 수는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적 무한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무한에 대한 개념의 이해인데, 학교 수학에서 실무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아이들은 가능적 무한이죠. 내가 방금 말한 거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어요. 방금 한 말이. 작년에도 나왔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방금 한 말을 무엇의 관점에서? APOS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자, 이게 수업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는 고등학교에서 배웁니까? 중학교에서 처음 배웁니까?
중학교에서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의 실수 개념은 무슨 개념으로 배웁니까? 무한 소수의 관점에서 배웁니다. 중학교에선. 증거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뭐로 바꾸는 거?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무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귀류법을 써야 됩니다. 귀류법을 써야 되는데 커리큘럼상 귀류법은 언제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설명하는데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요소로 무리수, 유리수의 성질을 다룹니다. 그래서 유리수, 그 무한소수로 봤을 때 유리수는 순환하는 거고 순환하지 않는 걸 뭐다? 무리수라고 정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뭐로 설명을 해요? 공리적 방법으로 성립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실수계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의 구성이 공리적이라는 뜻인 것이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리를 기초로 하는데 이때 이 세 가지가 실수체, 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순서. 그러면 그 체와 순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것을 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조밀성과 무슨 개념으로? 완비성 공리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제시를 했죠. 이 대안도 시험에 내 카운팅이 안 됐는데 한 4-5번 이상 나왔어요. 대안적 방법이. 그래서 그 공리적 방법으로 하지 말고 구성적 방법으로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성적 방법으로 지도한 것이 이따 우리 공부하다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죠. 하나는 코시열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축소, 구간열을 이용해야 된다는 방법, 하나는 데드킨트의 절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고1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대안으로는 좋은데. 그래서 그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 현행 교육과정상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이런 것들이 논문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교사임용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쪽 파트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내용으로 본다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나와서 그 조밀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열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수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교과 경론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교과 경론 책을 보시면서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수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면 고등학교와 해석학에서 수열에 대한 이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고등학교는 극한급 구하는 데 있죠. 근데 대학에서는 아까 해석학이라고 했으니까 대학에서는 무엇 하는 데 초점을 둬요? 분석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에서 수열 나오면 내가 타이틀을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여기에다가 수렴성 이렇게 해놨죠. 마음은 이렇게 썼지만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수렴성이라고 안 합니다. 얘를 수열의 무엇이라고 한다?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판정법이라는 얘기는 판정법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나?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거 맞나요?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죠. 반응들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또 판정법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하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데 판정법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근해 공식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근을 잘 못 구하니까 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려지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판정법은 말 그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나오죠. 그렇죠?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형대수에서도 판정법 나오죠? 선형대수에서 무슨 판정법 나옵니까? 선형대수에서의 판정법을 세자로 뭐라고 불러요? 선대판 그러나? 행렬식이라고 들어봤죠? 영어로 하면 금방 떠오르죠? Determinant of Matrix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판정하는 거예요. 행렬의 판별식을 줄임말로 그냥 행렬식 그러니까 판별이란 언어가 안 들어온 것 같지만 판별식인 거죠. 무엇에 대한 판별이에요? 행렬을 배울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의 관점이 되는 거죠. 선형대수 전체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에서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1대1 대응인지 1대1 대응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동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정법의 목적은 과정보다 무엇을 더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와서 교사임용 시험에서 판별식은 뭐를 쓴다? 해석하기 위해서 수열의 수렴의 판정법을 물어보는 건 시험 문제를 낼 때 얘가 수렴함을 보이시라고 내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가 너 단조 수열을 이용할 거야? 부분 수열을 이용할 거야? 코십열을 이용할 거야? 상극한, 하극한을 이용할 거야? 정의를 이용할 거야? 이걸 여러분한테 던진 겁니다. 어떤 거 이용해서 증명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어떤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수렴성을 무엇한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짜증스러운 이론이 이 두 가지예요.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부분 수열은 주로 수렴성을 증명할 때 굉장히 어렵거나 안 하는 게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부분 수열은 언제 주로 이용하는데요? 발산함을 보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은 거의 안 풉니다. 나는 거의 이거 안 풀어버리는데, 근데 상극한과 하극한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극한, 하극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데 이게 나중에 정적분에서 보시면 상적분과 무슨 개념이 나와요? 하적분의 관점이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극한, 하극한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법은 알아야 된다. 계산법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판정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아까 중간에 한 번 쉴까 그랬는데 시간이 어정쩡해서 안 쉬었는데 더 진행하면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할 거면 내가 안 쉬어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할게요.